야담 장독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한번 누르시고 좋아요도 한번 꾹 눌러주셔요. 정성스레 준비한 야담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북방의 모래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3년이라는 야속한 세월을 보낸 이선이었습니다. 스물하고도 여섯 사내의 나이로는 한창 때라지만 몰락한 무가의 자손에게는 녹록지 않은 세월이었지요. 용맹을 떨쳐 공을 세운들 무엇하겠습니까? 돌아갈 한양에는 먼지 쌓인 가세와 늙은 노모뿐이니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변방의 추위보다 더 시린 현실의 무게였습니다. 구준비가 하필이면 그의 귀향길을 막아섰습니다. 어허, 하늘도 무심하시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말의 고삐를 잡아 끌던 그는 더는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비를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저만치 잊힌 세월처럼 멈춰버린 물레방앗간 하나가 빗속에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삐걱이는 물레방아 소리만이 빗소리에 섞여 흐느끼듯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제 처지를 닮은 듯하여 이선은 씁쓸한 웃음을 삼키며 방앗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제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인연과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방앗간 구석 집단 위에 웅크린 작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놀란 듯 움찔거리는 모습에 이선은 허리춤에 칼자루를 움켜쥐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험한 날씨에 웬 사람이 이 깊은 곳까지.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으나 돌아온 것은 가늘게 떨리는 소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저 비를 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날이 행여 방해가 되었다면 곧 비키겠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쥐 죽은 듯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로 보아 나이가 많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선은 경계를 풀고 젖은 옷자락을 털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제야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소녀의 행색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남루하기 짝이 없는 누더기 옷, 흙먼지로 얼룩진 얼굴, 깡마른 몸피, 누가 보아도 저작거리를 떠도는 거지 소녀였습니다. 쯧쯧 가엾기도 하지. 이 비바람 속에 갈 곳 없이 홀로 떨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측은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잠시 신세를 지는 것이지. 이리 추운 데서 떨고만 있다가는 큰 병이 난다. 이선은 자신의 두툼한 겉옷을 벗어 망설임 없이 소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온기가 남아있는 옷에 소녀의 몸이 크게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날이 이리 귀한 것을,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사양 말고 덮고 있거라. 나는 군간 이선이라 한다. 북방에서 돌아오는 길이니 널 해칠 사람이 아니다. 그제야 소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푸석한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앳되었지만 그 두 눈은 깊은 밤하늘의 별처럼 유난히 맑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이선은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한낱 거지 소녀에게서 나올 법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월영이라 합니다. 월영이라. 달 그림자라니 내 이름과 어울리는구나. 이선은 품에서 마른 육포를 꺼내 건넸습니다. 월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허기진 배를 참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이선이 물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이냐? 갈 곳이 정해진 몸이 아닙니다. 발길 닿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돌 뿐이지요. 부모님은 가족은 없느냐? 그의 물음에 월영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이선은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월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수만 마디 말보다 더 아프게 다가와
이선 또한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이 남은 듯한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친 빗줄기는 두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완벽히 가두어 버린 성벽과도 같았지요. 차가운 흙바닥의 한기가 서로의 체온으로 녹아내리고 외로운 숨결이 다른 숨결에 닿아 비로소 온기를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월영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리께서는 따뜻한 분이시군요. 처음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리 따뜻한 옷을 받고 이름을 묻고 먹을 것을 받아본 것은 그것이 처음이라니. 이선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저도 모르게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푸석한 머리카락의 감촉이 그의 마음을 아리게 파고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혼자 감당해온 작은 어깨가 가여워 그는 소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것은 사내의 욕정이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은 두 영혼이 서로의 심장 소리를 입을 삼아 꽁꽁 온몸을 녹이는 간절하고도 서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쯧쯧, 하룻밤의 인연이 이리도 깊을 줄이야.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밤새 세상을 핥히던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습니다. 물레방앗간의 틈새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선은 낯선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간밤의 기억이 꿈결처럼 아득했습니다. 제품의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고 곁에는 싸늘한 공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월영은 한마디 말도 없이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허망한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던 그의 눈에 그녀가 누웠던 집단 위에 놓인 작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손때 묻어 반질반질해진 조악하게 깎아 만든 작은 나무 새 한 마리. 이선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째서인지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텅 빈 방앗간에 홀로 서서 이름 모를 거지 소녀가 남기고 간 나무 새를 한참이나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월영. 그 이름 석자가 뜨거운 낙인처럼 그의 심장에 새겨졌습니다. 한양에 돌아온 이선의 마음은 텅 빈 물레방앗간처럼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북적이는 육조거리의 활기도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의 반가운 인사도 그의 귓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굳은 밤 누더기를 걸친 채 맑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던 소녀 월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품속에 고이 간직한 작은 나무새를 만지작거릴 때마다 그날 밤의 서글픈 온기가 되살아나 심장을 저미는 듯 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요. 하룻밤 스쳐간 인연, 그것도 이름 석자와 행생 말고는 아는 것 하나 없는 거지 소녀를 이리도 애타게 그리워하다니 말입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날마다 저작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혹여나 그 맑은 눈과 다시 마주칠 수 있을까, 혹여나 월영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를 수 있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서였습니다. 그러나 드넓은 한양 바닥에서 얼굴 없는 그림자 하나를 찾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이선의 마음에는 그리움 대신 희미한 체념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온갖 자패들의 소음으로 귀가 먹먹한 광통교 아래를 무심코 지나던 그의 귓가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이, 거기 꼬맹이. 수결을 찍었으면 값을 치러야지. 어디서 감히 어른을 속이려 들어? 우악스러운 장정의 고함 소리에 이선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장정의 소나기에 붙들려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롭게 버티고 선 작은 인형. 비록 낯빛은 더 수척해지고 눈빛은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 월영이었습니다.
이선은 저도 모르게 인파를 해치고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월영아,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부름에 소녀의 어깨가 경직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이선을 발견한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이내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싹 가시고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싸늘한 무표정만이 남았습니다. 월영아, 맞구나.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이선은 벅차오르는 마음에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월영은 매섭게 그의 손길을 피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나리. 저는 그런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물레방앗간에서 가늘게 떨며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선은 당혹감에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분명 월영이가 맞다. 우린 그 밤에 물레방앗간에서 물레방앗간이라니요? 저는 나리 같은 귀한 분을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그저 빚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천한 거지일 뿐입니다. 어서 볼일 보러 가시지요. 월영은 일부러 더 비천하고 거친 말투를 쓰며 이선을 밀어냈습니다. 그 막던 눈빛은 간대없고 싸늘한 경계심과 알 수 없는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장정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는 사이요?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월영은 질색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부정에 이선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나무새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찌 설명할 것이냐? 내가 내게 주고 가지 않았느냐? 그 밤의 일을 어찌 이리 매정하게. 월영의 시선이 나무새에 닿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물건 준 적 없습니다. 나리께서 어디서 주우신 것을 저와 엮으려 하십니까? 제발 그만 가주십시오. 나리 같은 분과 엮여서 좋을 것 하나 없는 목숨입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이선의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구걸하는 눈빛으로 그러나 목소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모른 척 해달라는 애원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의 구경하는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고 월영은 그 틈을 타 장정의 손을 뿌리치고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쿵, 쿵, 쿵. 시끄러운 저작거리의 소음 속에서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하룻밤에 따스했던 인연은 어째서 이리도 차가운 외면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월영의 싸늘한 외면은 이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꺼지지 않는 불씨를 지폈습니다. 저토록 필사적으로 자신을 밀어내는 데에는 분명 그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 맑은 눈동자 속에 스쳐 지나간 두려움과 슬픔의 빛을 그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작거리 왈패에게 시달리는 것 이상의 더 크고 어두운 무언가가 그녀를 올가매고 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래,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대놓고 다가갈 수 없다면 그림자가 되어 그녀의 뒤를 지키리라. 그날 이후 이선은 관직도 잊은 채 매일같이 저작거리를 배회하며 멀리서나마 월영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루한 행색으로 저작거리의 가장 후미진 곳을 떠돌며 사람들의 동정과 경멸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이선의 가슴은 날마다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으슥한 골목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월영의 주위를 맴도는 수상한 낌새의 이선은 여느 때보다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녀의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월영이 인적이 끊긴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 담벼락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검은 옷의 사내들이 소리 없이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쿵 하고 이선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들은 광통교에서 월영을 괴롭히던 wal패들과는 그 결이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잘벼린 칼처럼 날카롭고 섬뜩한 살기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요. 어허, 일이 보통이 아니로구나. 이선은 지체 없이 담벼락에 몸을 숨기고 허리춤에 칼자루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내년이로구나. 쥐새끼처럼 잘도 숨어 다니더니만. 사내 중 하나가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영은 뒷걸음질 치며 잔뜩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누구신데 행패이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른다? 내 어미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 정녕 모른단 말이냐?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어미라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어미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고아입니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월영은 공포에 질려 떨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사내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혓바닥이 제법 길구나. 좋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몸으로 기억나게 해주는 수밖에. 사내가 칼을 빼들며 월영에게 다가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이선이 번개처럼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거기까지다, 이놈들. 네 집 교수에게 이 무슨 무례한 짓이냐. 갑작스러운 이선의 등장에 사내들은 물론 월영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월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며 이선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리께서 어찌. 조용히 있거라. 내가 막아줄 것이다. 이선은 월영을 등 뒤로 감싸며 사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북방의 혹한을 이겨낸 무인의 서슬 퍼런 기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내 놈은 또 뭐냐? 끼어들지 말고 썩 꺼져라. 죽고 싶지 않다면 내 놈들이야말로 누구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냐? 대낮 저작거리도 아니고 이 깊은 밤에 연약한 소녀를 위협하다니 비열하기 짝이 없구나. 이놈이 감히. 말로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은 사내들이 동시에 칼을 휘두르며 이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챙, 챙, 챙그랑. 좁은 골목길 안에서 칼과 칼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쇠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사내들의 검술은 예사롭지 않았으나 3년간 생사를 넘나들며 단련된 이선의 적수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몇 번의 합의 오간 끝에 이선의 칼이 사내 하나의 어깨를 깊숙이 베었습니다. 크악!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동료를 본 다른 사내는 전의를 상실한 채 이선을 향해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놈, 오늘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우리 배우가 누구신지 알면. 사내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순식간에 골목길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이선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주위를 살폈지만 더 이상의 위협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월영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벽에 기댄 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냐, 월영아? 다친 곳은 없느냐?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자 월영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절망이 뒤섞인 처절한 눈물이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어째서 저를 모른 척 지나치지 않으셨습니까? 나리께서 저와 엮이면 위험해지신다고 그래서 그토록 매정하게 밀어냈는데 왜 기어이? 그녀의 울음 섞인 원망에 이선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밀어낸 것이 진심이 아니었음을. 그녀가 짊어진 비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위험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그녀의 운명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이선의 품에 안겨 한참을 흐느끼던 월영은 이내 체념한 듯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구하고 참혹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월영이 아닌 휘연, 10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사된 숙의 박씨의 외동딸, 즉 임금에 숨겨진 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쯧쯧, 하늘 아래 이보다 더 기막힌 운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된 어린 옹주는 충직한 상궁의 손에 이끌려 구사일생으로 궁을 빠져나왔고 그 후로 줄곧 죽은 사람처럼 신분을 숨긴 채 저작거리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지켜주던 늙은 상궁마저 몇 해 전병으로 세상을 뜨자 그녀는 이 넓은 세상에 외톨이로 남겨졌다고 했습니다. 이선은 할 말을 잃은 채 그저 그녀의 가녀린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그자들이 말한 어미가 남긴 것이란 대체 무엇이냐? 이선의 물음에 월영, 아니 휘연은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낡고 해진 손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손수건이었지만 한쪽 귀퉁이에는 눈에 띄지 않게 작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피로 쓰신 유서입니다. 여기에는 지금의 좌의정 윤대영이 제 외가를 영모로 몰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한 모든 죄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의정 윤대영.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선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세가 임금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막강한 권력의 실세였습니다. 몰락한 무관 가문의 자손인 자신이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였지요. 그 자들이 이것을 노리고 너를 쫓는 것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윤대영은 자신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증인인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제가 가진 이 유서가 세상에 드러나는 날,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를 찾아내 없애고 이 증거를 영원히 묻어버리려는 것입니다. 휘연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눈물조차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나리. 제가 왜 나리를 그토록 밀어냈는지. 나리는 제게 처음으로 따스함을 가르쳐준 분입니다. 그런 분을 이 위험한 일에 끌어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 하나로 족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운명은 저 혼자 짊어지고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휘연은 비단 주머니를 이선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힘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리께서 이것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버려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잊으십시오. 그러면 나리께서는 안전하실 겁니다. 부디 그리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한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자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처절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선은 그녀가 내민 비단 주머니와 그녀의 텅 빈 눈동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거대한 갈림길 앞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 돌아서면 그는 목숨을 부지하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쓰러져가는 이 여인을, 제 심장의 낙인처럼 새겨진 사랑을 외면하고 얻은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북방의 모래바람 속에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지켜야 할 신념도 돌아가야 할 이유도 없이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버텼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앞에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고 싶은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휘연의 손에서 비단 주머니를 가져오는 대신 그녀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힘주어 잡았습니다. 아니, 그리할 수 없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리,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밤을 기억하느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내 눈 속에서 빛을 보았다. 내 초라한 삶에도 의미를 부여해줄 단 하나의 빛을. 그런데 이제 와서 너를 버리고 나 혼자 살라니.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일 것이다. 이선은 휘연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좌의정 윤대영이 얼마나 대단한 위인인지는 나도 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도 안다. 허나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내 칼이 되고 방패가 되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어주지 않겠느냐? 그것은 사랑 고백이자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길을 가자는 무모한 맹세였습니다. 휘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외면할 때 이 사내는 기꺼이 자신을 위해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 이 사내라면 정말로 나의 지옥 같은 운명을 구원해 줄지도 모른다. 그렇게 두 사람은 위태로운 달빛 아래 서로의 손을 맞잡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숭고한 약속을 나누었답니다. 그날 밤의 맹세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선은 더 이상 월영을 그리는 외로운 사내가 아니었고 휘연 또한 숨어 지내는 비참한 거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운명에 함께 맞서는 동지이자 서로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연인이었지요. 가장 시급한 것은 휘연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선은 한양 외곽 인적이 드문 산기슭에 자리한 작은 초가집을 구했습니다. 그곳은 십수년 전 그의 부친이 세상을 등지기 전 잠시 머물렀던 곳으로 아는 이가 거의 없는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그는 휘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믿을 만한 자신의 늙은 노비에게 시켜 그녀의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누추한 거처였지만 더 이상 검은 사내들의 위협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휘연은 비로소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휘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이선은 본격적으로 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휘연의 어머니가 피로 쓴 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윤대영의 목을 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지만 동시에 불쏘시개 하나로도 쉬이 사라질 수 있는 위태로운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윤대영의 죄를 만천하에 입증하고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자와 뜻을 함께할 동지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유서의 내용을 파고들었습니다. 유서에는 윤대영이 역모를 조작하기 위해 매수했던 인물들, 거짓 증언을 했던 자들의 이름이 몇몇 적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 중 대부분은 죽거나 행방이 묘연했지만 이선은 포기하지 않고 신락 같은 단서를 쫓아 그들의 행적을 추적해 나갔습니다. 혼자서는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초가집에서 이선의 계획을 전해 들은 휘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선의 곁에서 그녀는 잃어버렸던 총명함과 위엄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북방에 계실 적에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료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라면 나리의 충심을 믿고 힘이 되어주시지 않을까요? 나 역시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허나 이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다. 나 하나로 족하지 어찌 그들까지 사지로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 이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은 그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휘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날이 이것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복수가 아닙니다. 또한 날이 혼자만의 사랑 싸움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대의입니다. 분명 뜻을 함께해줄 의로운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리의 진심을 믿고 그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휘연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이선은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그는 북방에서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던 옛 전우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 중에는 변방을 떠돌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의 황서방도 있었고 뛰어난 무예를 지녔으나 출신이 미천하여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던 마석도 있었습니다. 이선은 그들을 은밀히 만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닐세. 실패하면 우리 모두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네. 그러니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주게. 그의 비장한 말에 황서방이 호탕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 사람 우리를 무얼로 보고 자네가 가는 길이 지옥 불길이라도 함께 가주지 못할 우리가 아니지 않은가. 하물며 썩어 빠진 조정을 바로잡는 의로운 일이라니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어찌 이런 일에 몸을 사린단 말인가.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희 형님, 아니, 이제는 대장이라 불러야겠습니다. 대장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이 마석의 칼은 언제나 대장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동료들의 굳건한 신의에 이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했습니다. 그들은 이선의 초가집에 모여 밤을 새워가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서방은 인맥을 동원하여 유서에 적힌 인물들의 뒷조사를 맡았고 마석은 혹시 모를 위협으로부터 휘연과 이선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선은 더 큰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윤대영에게 반감을 품고 있던 소장파 신료들과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드러낼 수는 없었지요. 그는 윤대영의 부정부패에 대한 작은 증거들을 하나씩 흘리며 그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 과정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작은 균열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했던가요? 희망의 빛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답니다. 쥐도 구멍으로 몰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지요. 이성과 동지들의 은밀한 움직임은 마침내 늙은 여우, 좌의정 윤대영의 심기를 건드리고야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찮은 좀벌레들의 발악이라 여기고 무시했지만 자신의 비리를 캐고 다니는 자들의 배후에 몰락한 무관 이선이 있다는 보고를 받자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선이 최근 북방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10년간 잊고 지냈던 숙의 박 씨의 서늘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어허, 필시 그 계집의 잔당이로구나. 그의 예리한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 자신의 수하들을 총동원하여 이선의 뒷조사를 명했습니다. 윤대영이 가진 권력의 그물은 한양 전체를 덮고도 남을 만큼 촘촘하고 거대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선이 외딴 초가에 한 여인을 숨겨두고 있다는 사실까지 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 계집이렸다. 틀림없이 숙의 박 씨의 딸년이 살아남아 있었던 게야. 윤대영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쳐서 뱀만 놀라게 할 필요는 없었지요. 그는 더 확실한 증거, 즉 이선과 함께 이를 꾸미는 자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선의 동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유서에 이름이 올랐던 인물들의 행적을 줬던 황서방의 무리 속에 윤대영이 오래전부터 심어놓은 끈아풀이 있었던 것입니다. 쯧쯧, 의리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윤대영은 그자를 불러 거액의 돈과 함께 감언이설로 회유했습니다. 자네가 이선 무리의 계획을 낱낱이 고하고 그들이 가진 증자를 내게 가져온다면 자네의 앞날은 내가 책임져 주겠네. 허나 끝까지 입을 다문다면 자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날 것이야. 결국 그 사내는 윤대영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선이 가진 유서의 존재와 그들이 더 큰 증거를 모아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려 한다는 계획까지 모두 실토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윤대영은 비로소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감히 이 윤대영을 상대로. 그는 배신자를 통해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영모 조작에 가담했던 핵심 인물 중 하나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든 것을 증언하기로 했으며 약속된 날짜에 은밀한 장소에서 이선을 만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선과 동지들은 이것이 함정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윤대영의 죄를 입증할 살아있는 증인을 확보했다는 기쁨에 들떠 거사를 서둘렀습니다. 약속된 날 밤, 이선은 마석을 포함한 소수의 동료들만 데리고 약속 장소인 폐가로 향했습니다. 휘연은 초가에 남아 초조하게 그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날이 부디 무사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휘연은 이선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이선은 그런 그녀를 안심시키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도 곧 끝이 날 것이다. 이 일이 끝나면 나는 너를 더 이상 초가에 숨겨두지 않을 것이다. 세상 가장 높은 곳에 너를 올려 모두가 우러러보게 할 것이다. 저는 그런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나리 곁에 안다. 허나 너는 마땅히 그리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금방 다녀오마. 이선은 휘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굳은 결의에 찬 얼굴로 어둠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양심 선언을 하려는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폐가에 도착한 순간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며 주위를 대낮처럼 밝혔고 윤대영의 사병들이 사방에서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싸늘한 미소를 띤 좌의정 윤대영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게, 이선 장군. 자네를 위해 이 늙은이가 직접 마중을 나왔네. 윤대영? 그래, 나다. 감히 내 목을 치려 했던 그 배짱 하나는 가상하구나. 허나 어쩌겠는가. 자네의 계획은 이미 내 손바닥 안에 있었거늘.
윤대영이 손짓하자 배신했던 동료가 포박당한 황서방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이선은 그제야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닫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비열한 놈, 동료를 팔아넘겨 제 한 몸의 안위를 구걸하다니. 윤대영은 이선의 분노를 즐기듯 껄껄 웃었습니다. 분하냐? 억울하냐? 본래 세상이란 그런 것이다. 힘없는 자의 정의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지. 자, 이제 그 계집이 숨어 있는 곳만 순순히 말하면 내 놈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꿈 깨라, 이 늙은 늑대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그 아이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이선의 외침과 함께 마석을 비롯한 동료들이 일제히 칼을 빼들었습니다.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지만 누구 하나 물러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패배를 알면서도 뛰어들어야만 하는 사내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의리였습니다. 칠흑 같은 밤, 폐가를 둘러싼 숲은 수십 명의 사내들이 내지르는 함성과 칼 부딪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또 다른 무리의 검은 그림자들이 휘연히 홀로 남은 초가를 향해 소리 없이 다가가고 있었답니다. 아, 운명의 밤은 이리도 잔인하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벌어진 사투는 처절했습니다. 이선의 동료들은 하나둘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지만 그들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이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텨냈습니다. 대장, 어서 옹주마맞게로 가셔야 합니다. 황서방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이선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이대로 모두가 죽는 것은 동료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석이 목숨을 걸고 퇴로를 열자 이선은 피눈물을 삼키며 포위망을 뚫고 미친 듯이 초가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휘연,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가 초가에 다다랐을 때 이미 마당은 윤대영의 사병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윤대영의 칼끝 아래 위태롭게 서 있는 휘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꼿꼿한 눈빛으로 윤대영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내년이구나. 내 어미를 쏙 빼닮은 그 오만한 눈빛까지. 윤대영은 증오에 찬 목소리로 말하며 휘연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숲을 헤치고 나타난 이선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을 치워라. 이선의 등장에 윤대영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휘연의 목에 칼을 바짝 겨누며 이선을 위협했습니다. 왔느냐? 마침 잘 되었다. 내 놈이 가진 유서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계집의 목이 먼저 달아날 것이다. 날이 안 됩니다. 저 때문에 대의를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휘연이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이선은 망설였습니다. 유서를 넘기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인의 목숨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역적 윤대영을 체포하라. 어명이다. 횃불을 든 금군들이 함성과 함께 사방에서 나타나 윤대영의 사병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임금이 보낸 어사를 대동한 이선이 접촉했던 소장파 신료가 서 있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이 모든 것이 이선의 마지막 비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윤대영이 함정을 팔 것을 미리 짐작하고 배신한 동료를 역으로 이용하여 거짓 정보를 흘렸던 것이지요. 폐가로 간 것은 윤대영의 주력 병력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고 그 사이 신료들이
어사를 움직여 윤대영의 사병 소굴인 이곳을 덤치게 한 것입니다. 네, 내 놈이 감히. 모든 상황을 파악한 윤대영은 분노로 몸을 떨며 휘연을 인질 삼아 발악했습니다. 모두 물러서라. 그렇지 않으면 이 계집과 함께 죽을 것이다.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순간 휘연은 이선을 향해 무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망설이지 말라는, 자신을 믿으라는 굳건한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 한 것입니다. 이선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는 칼을 든 채 윤대영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유서를 원한다고 했지. 좋다. 여기 있다. 이선은 품에서 피 묻은 유서가 든 비단 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윤대영의 시선이 탐욕스럽게 주머니로 향하는 바로 그 찰나 휘연이 몸을 비틀어 윤대영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아!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치는 순간 이선의 몸이 번개처럼 날아 윤대영을 덮쳤습니다. 두 사내의 몸이 뒤엉켜 바닥을 굴렀고 치열한 몸싸움 끝에 이선은 윤대영을 완전히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사 앞에 끌려 나온 윤대영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피로 얼룩진 유서와 산증인인 휘연의 존재 앞에 그의 모든 죄악은 만천하에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쿵, 쿵, 쿵. 탐욕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성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임금은 뒤늦게 찾은 딸 휘연을 끌어안고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휘연은 마침내 옹주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어머니와 외가의 원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윤대영과 그 일파는 모두 차명에 처해졌고 이선은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운 1등 공신으로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봄날 휘연은 곱게 단장하고 이선의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누더기를 걸친 거지 소녀가 아니었고 그는 몰락한 가문의 무관이 아니었습니다. 나리, 이제 저는 나리의 곁을 떠나 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휘연의 말에 이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옹주마마, 그리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나리의 월영입니다. 제가 궁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곳에서 나리와의 혼인을 주청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 어떤 족쇄도 그 어떤 악인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휘연의 얼굴에 비로소 소녀처럼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이선은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품속에서 낡은 나무새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돌아오너라 월영아. 내 세상의 유일한 빛이여.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궂은 비바람이 몰아치던 물레방앗간에서 시작된 기구한 인연은 마침내 숱한 역경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500개가 넘으면 속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다음 편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